여기 요리계의 하버드이자 조리사관학교라 불리는 CIA 요리학교. 조리와 제과제빵의 최고 명문 사립대학교인 이곳 출신 백악관 파티쉐가 한국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식당과 카페를 방문했다가 미국 전역에 엄청난 바람을 몰고 온 그녀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컬리너리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 요리학교에 다니는 올리비아 스미스라고 해요. 저희 학교를 부를 때는 줄여서 CIA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저에게는 아주 유명한 미국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큰아버지가 계신데요. 9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베이커리는 할머니의 요리 솜씨 덕분에 처음 입소문을 타게 되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베이킹 솜씨가 정말 좋으셨는데 가게 오픈 시간에 맞춰서 길 건너까지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대요. 빵을 굽자마자 무섭게 팔려서 늘 재고 소진으로 일찍 문을 닫으셨다고 했죠. 그렇게 할머니 고향에 자리 잡은 빵집을 저희 큰아버지가 물려받으셨고 지금은 미국 전역에 20개 이상의 체인점으로 확장해서 운영하고 계세요. 하지만 큰아버지는 할머니의 가업을 물려받아 일만 하느라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늘 큰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걱정하셨어요. 큰아버지가 첫째 아들이고 저희 아빠가 둘째셨는데 저는 내심 집안의 장녀로서 할머니와 큰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가업을 물려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디저트를 정말 좋아했고 자녀들 중 유일하게 요리 솜씨를 타고났거든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워낙 베이킹을 좋아했던 터라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과제빵 기술을 익혀서 제가 꿈꾸던 요리학교에 입학했어요. 제가 CIA에 입학한 후로는 베이커리를 제가 물려받는다는 건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저는 베이커리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4년제 제과제빵 학과가 거의 없는데 우리 학교는 4년제 교육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더 풍부한 경험을 쌓기 위해 미식의 성지인 프랑스로 1년간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죠. 저는 2학년 때 프랑스의 알랭 듀카스 제과제빵학교에서 2달 동안 실습을 해본 경험도 있어서 프랑스에서의 연수는 아주 자신 있었고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프랑스에 가면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를 경험하고 불어 공부도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큰아버지는 미국 전역 체인화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저는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을 꿈꾸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핑크빛 기대로 가득 찼던 프랑스에서의 연수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2학년 때 다녀왔던 2달간의 연수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실습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해준 일정과 생활의 틀을 따르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떠나온 1년간의 연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과정이었고 하나부터 10까지 주변의 도움 없이 저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요. 저는 언젠가 베이커리 매장의 해외 오픈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화에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현지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연수 기간 내내 되도록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인들과 단절된 상태로 지냈고 어떻게든 프랑스 현지인들과만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일상의 문화가 생각보다 많이 달랐어요. 그렇다고 주변의 미국 친구들에게 기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도 단절된 상태로 반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병이 생긴 것 같았죠. 어느 날 도저히 우울감이 해소되지 않아서 상담센터를 찾았는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우울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진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자 큰아버지와 가족들은 제가 걱정되었는지
SNS와 메신저로 더 자주 소식을 전하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가족들과 제 일상을 나누기 위해 SNS 계정을 만들고 소통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최근 커뮤니티 회사들이 널리 사용하는 알고리즘 추천 방식에 의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유명 베이커리 체인점의 후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베이킹 업계 팔로워들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한창 우울하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니 큰 힘이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먹는 음식과 레시피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프랑스 현지인들까지 제 계정을 팔로우하기 시작했고, 저는 곧 프랑스 현지 음식의 시식 후기와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하게 되었죠. 그렇게 많은 팔로워와 소통하면서 외로웠던 감정은 싹 사라지게 되었고, 제 레시피를 응용한 게시물들을 보면서 마치 온라인으로 친한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이제는 파리에서의 베이킹도 더 이상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고, 재료를 고르는 순간부터 레시피를 제작하고 공유하면서 얻는 행복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렇게 파리에서 1년간의 연수가 끝나갈 쯤에는 10만 팔로워가 되었고, 저는 제2의 가족이자 친구인 팔로워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집안에서 가장 유명한 쿠키의 레시피를 공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저희 베이커리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즐겨 먹은 것으로 유명한 초콜릿 쿠키가 있거든요. 이 쿠키를 아주 좋아하셔서 집무실 책상 위에 쿠키를 쌓아두고 드셨다는 사실이 뉴스에 퍼지기도 했어요. 그때 소문이 퍼지면서 본격적으로 체인점을 시작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화제가 되었죠. 최고의 재료를 완벽한 비율로 만들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맛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인기가 워낙 많은 쿠키라서 인터넷에 정확하지 않은 레시피가 떠돌아다닐 정도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큰아버지께 이 쿠키 레시피를 공개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식품업계의 저당 트렌드를 고려해서 설탕의 비율을 줄인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한 다음 사람들에게 공유하면 어떨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큰아버지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큰아버지는 할머니의 동네 베이커리를 기업화해 성공할 정도로 마케팅 감각이 뛰어나신데, 회사가 커질수록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게다가 제 마음이 병들었을 때 팔로워분들이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서 SNS를 통한 소통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베이커리에서는 수십 개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그 중에 한 개 정도는 레시피를 공개해도 마케팅적으로 얻는 이득이 더 많을 거라는 판단을 하셨죠. 사실 사람들이 베이킹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과정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남이 만들어준 디저트를 사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재료를 써서 오랜 시간 정성이 필요한 레시로 쿠키를 제조하는지 공개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 디저트를 더 좋아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큰아버지께 흔쾌히 허락을 받았고, 백악관에도 납품되는 쿠키의 저당 버전 레시피를 개발해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죠. 안 그래도 인기가 많았던 쿠키는 전 세계적인 저당 열풍에 힘입어 더욱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파리에서의 1년간의 연수는 많은 성과를 얻은 채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베이킹 실력 향상은 물론이고 나중에 제 사업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팔로워들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무사히 1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하기 전, 저는 더 많은 나라의 음식 문화를 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베이커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거든요. 저는 어디를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아시아에 다녀오기로 결정했어요. 서양의 음식과 디저트 문화는 이미 제게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접해보지 못한 동양의 음식 문화를 경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양의 디저트 문화는 서양보다 훨씬 늦게 발달되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양의 디저트 시장 현황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았죠. 그렇게 아시아의 어떤 나라로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중국과 한국을 들러서 미국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요즘 중국은 미국이 견제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책상 빼고는 4발 달린 건 다 먹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K푸드가 주목받고 있고 건강한 웰빙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최근에 미국에서도 한식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뽑은 올해의 최고 음식에는 한국의 돼지국밥이 선정되었고 뉴욕 한복판에 오픈한 한국 기사식당은 점심시간에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예요. 그렇게 저는 프랑스에서의 연수를 마치고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중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입맛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다른 건 둘째치고 일단 냄새가 너무 고약했거든요. 사람들이 무질서한 건 물론이고 바닥에는 쓰레기와 오물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래도 미국의 공항 역시 매우 지저분하고 치안이 안 좋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숙소로 향했죠. 중국에 대한 첫 이미지는 너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음식을 즐기기 위해 방문했으니 다양한 중국 요리를 즐기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소로 향하는 동안 2집 걸러 한 집은 마라탕 간판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숙소에 짐을 푼 저는 자연스럽게 숙소 근처의 마라탕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저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식당 내부는 무척 시끄럽고 소란스러웠는데 당연히 식당 직원이 안내해주길 기다리면서 침착하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뒤로 들어온 중국인 커플이 보란듯이 새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점원이 정리를 막 마친 테이블에 제멋대로 앉아버리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 직원은 제가 먼저 들어온 걸 알면서도 그 중국인 커플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문을 받는 거예요. 중국은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도 없는 것 같아서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잠시 후 직원에게 자리를 안내받아서 착석했는데 그 직원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번역기에 대고 말을 하라고 휴대폰을 내밀었지만 직원은 그런 저를 무시한 채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저는 조금 황당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테이블에 팔을 올리자마자 끈적끈적한 기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좌석 아래 발밑에는 먼저 왔던 손님들이 버리고 떠난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은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중국인들의 지저분한 위생관념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죠. 중국에도 식품위생을 점검하는 정부기관이 있을 텐데 대체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현지인의 식사를 제대로 경험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눈을 질끈 감고 마라탕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요. 마침내 마라탕이 나왔을 때 저는 그대로 식당을 뛰쳐나올 뻔했어요. 대체 국물을 얼마나 오래 사용한 건지 국물 색깔이 너무 탁해서 입맛이 뚝 떨어지고 검붉은 기름이 둥둥 떠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속이 니글거렸거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건가 싶어서 주위 테이블을 살펴보니 중국 현지인들은 쩝쩝 소리를 내가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와중에 국물은 절대 안 먹고 건더기만 건져서 먹더라고요. 국물을 먹는 현지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 역시 검붉은 고추기름으로 뒤덮인 국물을 먹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어서 건더기만 몇 점 건져서 먹고 나왔죠. 요즘 이 마라탕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유행이라는데 대체 이게 왜 유행이 된 건지 저는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 보니 메뉴판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 청구된 거예요. 저는 중국인 직원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는데 아까 본인이 재료를 더 추가하라고 추천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이제 와서 발뺌하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아까 저에게 중국말을 했던 게 바가지를 씌우는 행동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채게 되었죠. 너무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지만 긴 비행에 지친 터라 더 실랑이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중국의 첫 번째 식당에서 충격적인 식사를 끝냈지만 지저분한 마라탕을 먹는 둥 마는 둥 부랴부랴 나왔기 때문에 출출한 상태였어요. 도저히 또다시 현지 식당에 갈 자신이 없어서 제가 묵고 있는 숙소의 펍으로 갔죠.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호텔식 숙소는 기본적인 청결은 갖췄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호텔 펍에 도착한 저는 도저히 다른 음식은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주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중국 현지인은 영어를 꽤 잘했는데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술 기운에 좀 친해진 터라 몇 가지 물어보았죠. 그 친구가 알려준 바에 의하면 중국은 수질이 좋지 않아서 석회와 흙이 물에 많이 섞여 있다고 했어요. 숙소 1층 상점에서 판매하는 필터를 객실 수도꼭지에 꼭 설치하라고 덧붙였죠. 중국에서 수질을 체크하면 정수기에 불순물이 50일 때 수돗물은 200에서 300 사이가 나올 정도로 지저분하대요. 그러면서 요리할 때 물에서 나는 불쾌한 흙 냄새를 가리기 위해 최대한 물을 적게 쓰는 조리법이 발전했다고 알려주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름을 이용한 요리법이 발달되었대요. 아주 높은 온도의 기름에서 튀기면 재료를 물에 씻으면서 생긴 흙비린내도 한 번에 날아가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요. 중국에서는 길거리 음식과 배달 음식을 라지스핀이라고 부르는데 영양과 위생이 열악하고 자극적인 맛만 내는 데서 따온 이름으로 중국말로 쓰레기 음식이라는 뜻이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도 했어요. 저는 그 중국인의 조언대로 길거리 음식과 배달 음식을 절대 먹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식당 위생 상태도 최악이었는데 길거리 음식을 먹었다가는 당장 식중독에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베이커리의 중국 현지화를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간식을 찾아서 먹어보았는데요. 쓰레기 음식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수준이었어요. 싸구려 밀가루를 시커먼 기름으로 튀긴 반죽 덩어리는 풍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질기기만 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서 식중독으로 병원 신세를 지느니 하루라도 빨리 중국을 떠나기로 했죠. 결국 저는 중국에서 예정된 요리 견학 일정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의 요리 견학은 저와 우리 베이커리의 운영 철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요. 처음 방문한 한국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목적이 한국의 음식, 특히 디저트 문화를 익히기 위한 거였는데 공항에서부터 서울 숙소까지 들어오는 길의 야경이 너무 예뻐서 넋이 나갔거든요. 게다가 미국이나 중국의 공항과는 달리 너무 안전하고 완벽한 수준의 치안을 자랑했습니다. 서양의 많은 나라에서는 공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범지대로 치부되거든요.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캐리어를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공항 리무진 버스에서 한국의 놀라운 치안 수준에 감탄하는 동안 무사히 숙소 근처에 도착했는데 많이 늦은 시간이라 숙소 근처 골목길의 작은 식당으로 늦은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식당 카운터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식당 안은 깔끔해 보였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중국 식당처럼 끈적끈적한 기름때가 느껴지지도 않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식기류도 물때나 음식 찌꺼기 없이 깨끗했죠. 저는 자리에 앉아서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그저 빨간 국물 요리 사진 하나만 걸려 있었는데 저는 중국에서 먹었던 마라탕의 악몽으로 빨간 국물 음식은 쳐다도 보기 싫었거든요. 당연히 주인 할머니가 메뉴판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저에게 무엇을 먹을지 묻지도 않고 힐끔 쳐다보기만 하시더니 주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중국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이 떠올라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어요. 더 이상 아시아 식당에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휴대폰으로 번역기를 켜서 메뉴판을 달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휘저으셨어요. 그러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답답해진 저는 식당을 나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시간이 많이 늦어서 문을 연 식당도 거의 없고 이미 할머니랑 실랑이를 하느라 폐를 끼친 것 같아서 꼭 참고 여기서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크리스마스나 발렌타인데이처럼 큰아버지의 베이커리가 대목인 날에는 매장에 나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는데 디저트를 추천해달라는 둥 어떤 빵이 제일 맛있냐는 둥 한참 질문만 쏟아내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님들에게는 인상이 찌푸려졌거든요. 결국 저는 제 핸드폰을 할머니 입에 갖다 대고 말을 하시라고 손짓을 했고 할머니는 번역기에 대고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할머니는 여기는 부대찌개 전문점이라서 메뉴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햄과 소시지가 들어가서 많이 맵지는 않지만 외국인이라서 매운 걸 전혀 못 먹으면 덜 맵게 해주신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아시아 사람들은 매운맛에 환장했다고 들었기도 하고 기왕 현지에 온 김에 한국식대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오리지널 맛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부대찌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다 끓여져서 나오는 마라탕과 달리 부대찌개는 제가 테이블에서 끓여 먹는 요리였어요. 할머니는 1인용 버너를 들고 와서 불을 붙여주셨고 그 위에 뽀얀 국물에 빨간 양념장이 소복히 올라간 냄비를 올리셨어요. 부대찌개의 실물을 보니 중국 식당에서 봤던 탁하고 검붉은 국물과 달리 뽀얀 국물이 깨끗해 보여서 안심이 됐어요. 마라탕 국물은 얼마나 오래 끓여서 재사용을 한 건지 걱정될 정도로 국물이 탁했는데 부대찌개는 그때그때 새 육수로 만드는 게 확실해 보였죠.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 부대찌개의 비주얼에 안심하고 있었을 때 아차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미국에서는 깡통고기라며 노숙인이 먹을 법한 음식으로 취급하는 스팸이 들어있었거든요. 중국의 마라탕처럼 불량스러운 음식이 틀림없다고 짐작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맛은 봐야겠다 싶어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SNS에서 한식을 먹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국물을 한 입 먹어봤어요. 그런데 싸구려 마실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빨간 양념장이 골고루 퍼져서 아주 맛있고 짭조름한 감칠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건 마라탕에서 느껴졌던 자극적인 매운맛이 아니라 깊고 풍부한 감칠맛이 입안 가득 느껴지는 매운맛이었어요. 저희 학교는 손에 꼽히는 요리 명문대학교인 만큼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요리 수업과 베이킹 수업을 모두 듣거든요. 조리학 수업 때 고추와 후추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매운맛과 인위적인 캡사이신 맛이 있다고 배웠는데 부대찌개는 질 좋은 고춧가루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매운맛이 느껴졌어요. 제가 부대찌개의 국물 맛에 심취한 그때 갑자기 카운터에 계시던 할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제 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의아해서 할머니를 쳐다보았는데 할머니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냄비에 라면을 집어넣으셨어요. 저는 순간 중국 식당에서 바가지를 썼던 기억이 떠올라서 급하게 번역기를 켰고 저는 라면을 시킨 적이 없으니 빼달라고 이야기했죠. 아시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건지 저희 베이커리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씌우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라면은 원래 나오는 메뉴라면서 밥과 면을 모두 먹어야 진짜 맛있게 먹은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라면을 언제 넣어서 먹는 건지 모를까봐 육수가 끓기를 지켜보고 있다가 직접 챙겨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경영 방식이거든요. 엄연히 밥도 1인분이 나왔고 라면도 제 눈앞에서 봉지를 뜯어 1인분 정량을 넣어주셨는데 2인분 값을 받지 않고 공짜로 준다니 이렇게 장사를 해도 되는 건가 싶었죠.
게다가 이미 제 상에는 7가지 종류의 사이드 디쉬가 나와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반찬이 공짜라고 듣기는 했었는데 미국의 피클 정도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접시에 담긴 반찬들은 하나도 겹치는 맛이 없이 너무 맛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먹지 않는 깻잎을 짭조름하게 양념한 깻잎절임과 달콤하면서 쫄깃한 어묵볶음에 매콤하고 아삭한 콩나물 무침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아주 좋아할 만한 맛이었죠. 특히 깻잎절임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깻잎을 허브의 한 종류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식은 빵인데 깻잎은 어울리는 식재료가 아니라서 고급 요리에만 향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무척 비싸고 평소 식단에 곁들여 먹을 일이 전혀 없어요. 처음 깻잎을 왕창 먹기에는 겁이 나서 아주 조금만 잘라서 흰밥 위에 올려서 먹었는데요. 그때의 충격이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짭조름하면서 향긋한 맛이 입안에서 폭발했거든요. 여태까지 이렇게 맛있는 깻잎 맛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아쉬웠죠. 할머니표 깻잎절임은 종종 미국에서도 생각날 것 같은 맛이었어요. 제가 허겁지겁 반찬들을 먹어치우자 할머니는 제가 손녀딸 같아서 더 챙겨주고 싶다며 반찬도 얼마든지 더 먹어도 되니 부족하면 말하라고 하셨죠. 육수가 졸아서 매우면 더 넣어주겠다는 말도 덧붙이셨어요. 중국 식당에서는 단 1초도 느낄 수 없었던 푸짐한 인심과 한국인의 따뜻한 정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초반에 할머니를 경계했던 제 마음이 죄송스럽기까지 했죠. 저는 한국 식당에서 경험한 놀라운 친절한 서비스를 제 SNS에 올렸고 많은 팔로워들이 외국인에게도 인심이 좋은 한국의 음식 문화에 놀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사실 창피한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외국인이나 관광객인 티가 나면 중국 식당처럼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데 팔로워들의 반응을 보니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세계 각국의 팔로워들은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고 인심이 후하다며 놀라워했죠. 그리고 부대찌개에 올라간 햄이 설마 스팸이냐면서 기절초풍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저는 먹어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맛이니 강력 추천한다고 댓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스팸 부대찌개를 먹고 인증하는 팔로워들이 늘어나서 10만 명이 넘는 제 팔로워들 사이에서는 스팸 요리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팔로워들은 한국의 카페에도 가볼 것을 추천했어요. 제 베이커리 사업에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수많은 디저트 카페를 다니며 음식 탐방을 즐기게 되었고 한국은 한식뿐만 아니라 디저트까지 너무 맛있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건 한국은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부터 젊은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까지 모두 친절하고 음식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미국에서 왜 그렇게 한국 식당과 한국 카페가 인기인지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음식은 건강한 재료로 정성스러운 과정을 거쳐 친절하게 판매되기 때문에 인기가 없을 수 없는 거였죠. 저는 지금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체인 식당들이 아주 많이 생기는 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식 바비큐인 삼겹살을 판매하는 식당은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해야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거든요. 심지어 제 부대찌개 게시물이 화제된 후에 스팸에서 부대찌개를 정식 레시피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고추장 스팸도 정식 출시되어 한국의 레시피가 역으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어요. 예전에야 스팸이 쓰레기 깡통고기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K푸드 열풍을 타고 완판되는 지점도 있죠. 최근에는 미국 사람들이 삼겹살을 접하면서 상추와 깻잎으로 쌈을 싸먹는 걸 경험하더니 예전에 비해서 깻잎을 무척 잘 먹어요. 요즘 대부분의 젊은 미국 사람들은 한식을 아주 익숙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미국에서 한국 식당과 베이커리 체인점이 아주 큰 사랑을 받는 걸 보며 언젠가 저희 집안의 베이커리도 글로벌하게 인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워온 좋은 재료와 정성스러운 과정에 친절한 서비스까지 곁들인다면 언젠가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저희 베이커리의 맛을 선보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저는 제자리에서 더 최선을 다하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미국의 올리비아 스미스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체험하고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요즘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한식을 보며 한국에서의 행복했던 추억이 떠오르셨던 것 같네요. 미국에서 출시된 스팸이 한국 레시피로 인정받는 걸 넘어 미국에 역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더 알차고 즐거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